재순아,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똑같이 되갚아 주라는 거야. 네 말 들어보니까 며느리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게 제일 좋은 효과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너무 옹졸하게 군다고 욕하진 않을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70세 김재순 씨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삶은 희생으로 채워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었던 김 씨는 사업을 하던 남편을 만나 20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모두가 흔하게 겪었던 시집살이를 김 씨는 겪지 않았습니다. 순박하고 정이 많은 시부모를 만난 건, 그리고 그들을 쏙 빼닮은 남편 황 씨를 만난 건 김 씨에게 있어서 천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부유한 집안에 시집을 잘 갔다며 부러워하던 때 김 씨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 황 씨가 해외로 잦은 출장을 나갔던 탓에 결혼하고 2년이 지난 뒤에야 아들 윤석 씨를 품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생겨버린 김 씨는 앞으로의 삶도 모두가 행복하고 평온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맙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던 시부모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시부모님의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 황 씨마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가족 모두를 잃은 김 씨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출가외인이라며 철저히 김 씨를 무시했고, 주변 사람들은 가족들을 잡아먹은 여자라며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설상가상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모든 빚은 김 씨가 떠안아야 했죠. 가진 것을 모두 끌어모아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고, 아들과 함께 단칸방 생활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은 가난했고 고단했으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윤석아, 오늘은 보리밥에 김치라도 든든히 먹자.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안 드시는 게 더 속상해요. 그래도 한참 배고플 나이인데 넉넉하게 먹어. 엄마는 정말 괜찮아. 아들은 항상 엄마의 빈 그릇을 먼저 살피기 바빴습니다. 아들 황 씨는 일찌감치 철이 들었죠. 어린 나이에 투정을 부려도 모자란데 부모의 고생을 헤아린다는 사실이 김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김 씨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억척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음을 들으며 손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일을 했고, 밤에는 가정집 청소를 나가거나 목욕탕 청소를 하곤 했죠. 이따금씩 새벽에 신문과 우유 배달까지 하는 날에는 무릎이 시큰거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곤함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이 가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죠. 엄마, 나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착하네. 엄마는 그 말만으로도 힘이 난다. 엄마, 그런데 새벽 일이라도 줄이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엄마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너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부지런히 벌어야지. 저번에 무릎 아파서 제대로 굽히지도 못하셨잖아요. 이러다 진짜 병나요. 괜찮아. 엄마 할 수 있어. 정말이야. 걱정시켜서 미안해. 제가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약속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법 괜찮은 대학을 졸업한 황 씨는 당차게 물류회사를 차려 자신만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말에 잠시 망설이게 되었죠. 지난날 자신의 곁을 먼저 떠나간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았기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적당한 회사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완강한 아들의 뜻에 결국 남편의 보험금과 적금을 해지해 돈을 내주었습니다. 이 돈 네 아버지 목숨값이야. 꼭 성공해야 한다. 엄마,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약속해요. 사업이라는 게 말이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한다면 망하기 십상이야.
나도 잘 모르지만 네 아버지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바쁘게 뛰어다녔던 것 생각하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꼭 성공할 거예요. 그 약속은 김 씨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심었습니다. 다행히 아들 황 씨의 사업은 시작은 미비했지만 조금씩 거래처가 생겨나면서 상승세를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10년 정도가 흐른 뒤 물류회사는 김포에 자리 잡아 여러 군데 창고 부지를 매입하고 20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내심 뿌듯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엄마 얼굴 본 지도 오래됐네. 이거 직원들이랑 먹으라고 싸왔어. 요즘 참외가 많이 보이길래 겸사겸사 아들 얼굴도 볼 겸.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안정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도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지. 지난번에 박 부장님도 결혼하셨다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일이 중요해요. 저도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네요. 김 씨는 사업에만 몰두하는 아들 황 씨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따금씩 과일이나 간식을 챙겨다 주면서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때면 살아생전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황 씨는 사업에 몰두했고 김 씨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곧 좋은 인연을 만났죠. 그녀가 바로 며느리 이미진 씨였습니다. 처음에 며느리 이 씨는 밝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김 씨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네가 우리 아들 사랑해주면 그걸로 됐다. 집안일 걱정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라. 신경 많이 쓸게요. 어머니도 잘 모시고요. 내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시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며느리 이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도 없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며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지만 김 씨는 혼수와 예단 준비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 목적으로 들어두었던 적금도 깨고 지금껏 모아둔 금반지까지 팔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평안한 노후가 오겠지라는 기대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아들 황 씨의 결혼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김 씨도 연락하던 몇몇 친구들과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아들 황 씨를 보며 김 씨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늦은 밤이 되어서야 긴장이 풀린 김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참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편이 보고 싶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윤석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를 가네요. 당신도 그곳에서 기뻐해 줄 거죠?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오늘따라 보고 싶네요. 결혼 초기 며느리 이 씨는 김 씨를 정성껏 챙기기 바빴습니다. 주말이면 김 씨의 집에 와서 음식을 거들고 자잘한 선물을 챙기기도 하면서요. 날이 더워진다며 오래된 에어컨을 바꿔준다던가 하는 배려심까지 보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 부부에게 자신이 짐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진아, 네가 이렇게 해주니 참 고맙다. 어머니, 저도 가족인데 당연히 해야죠. 챙겨주니 너 무고마워. 근데 괜히 미진이 네가 고생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걱정이야. 나는 괜찮으니 너희 두 사람 행복만을 위해 살아. 어머니, 그런 서운한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진짜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해드리는 거예요. 윤석 씨 어머니면 제 어머니죠 뭐. 김 씨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을 할 때면 며느리 이 씨는 되려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집안에 좋은 사람이 잘 들어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 이 씨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꼭 하던 안부 전화도 뜸해졌고 시댁에 와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말투는 사라지고 무심한 표정만 남았죠. 황 씨의 부탁으로 김 씨에게 복숭아를 전해주러 온 며느리 이 씨. 자신도 일을 하느라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말을 걸었습니다. 무겁겠다. 미진아, 나한테 줘. 그나저나 요즘은 바쁘니? 네, 그냥 살다 보면 다 그렇죠. 똑같고요. 아, 그렇구나. 별일 없지?
있으면 말씀드렸겠죠. 평소랑 똑같아요. 며느리 이 씨의 성의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마음 한켠이 허전하게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날도 덥고 하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결혼하고부터 일을 관두다가 최근 아들의 회사가 바빠지면서 종종 사무일이나 간단히 작업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곤 했죠. 내 식구를 잘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김 씨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늦은 나이의 생일은 대수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래왔고 실제로도 간단하게 식사만 하는 정도로 생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작은 정성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꼰대 마인드라서가 아니라 아들이 결혼도 하고 새 가정을 이루었으니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들 부부는 외식을 하자며 김 씨와 함께 고급 한우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아들 부부와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데 황 씨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늘 건강하세요. 고맙다. 윤서가 네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뭘 이런 걸 준비했어? 별거 아니에요. 뭐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쇼핑이라도 가시라고 상품권 넉넉히 샀어요. 아이고, 고맙다. 나야 백화점 갈 일이 별로 없긴 해. 다들 한 번씩 갈 때 나도 따라가는 거지 뭐. 고마워. 잘 쓸게. 아들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내민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웬 값싼 종이봉투였습니다. 갈색의 흔한 모양의 종이봉투 안에는 단조로운 회색 박스가 하나 들어있었죠. 김 씨는 봉투에서 박스를 꺼내서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가벼웠던 박스 안에는 뻥튀기 한 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납품되는 건데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고민하다 사온 거예요. 고맙다.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모멸감이 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에 납품된다던 뻥튀기는 누가 봐도 시장에서 파는 3,000원짜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뻥튀기 봉지 사이에 끼워져 있는 덕수상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김 씨가 이따금씩 5일장이 서면 한 봉지씩 사오곤 하던 바로 그 뻥튀기 가게 상호였죠.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이었나? 애써 웃음 지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김 씨는 희생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것을 바랬던 건 아니었지만 이런 취급을 받을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며칠 뒤 김 씨는 여전히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생일이 지나도 뻥튀기 봉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죠. 이건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상처다. 김 씨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왠지 이대로 두다가 써먹을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모처럼 김 씨가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는 날이라 김 씨도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일에 있었던 일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던 김 씨는 친구 이동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 이 씨는 김 씨가 남편을 잃고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공장을 다니던 시절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가 공장에 다니던 시절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김 씨뿐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기에 그 당시 상담을 해주던 경찰관이 바로 이 씨였던 거죠. 그때를 계기로 우연히 친해지게 된 두 사람은 몇십 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던 겁니다. 이 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여전히 정의로운 성격이었고 고민이나 소가리를 잘 들어주는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동인이 혹시 통화 가능해? 조금 전에 뒷산에 등산 다녀왔어. 여기 등산로가 잘 돼 있어서. 어쩐 일이야? 나한테 전화한 걸 보니 또 고민이 있나 보구만. 역시 그 버릇 어디 못 가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인지 말해봐. 아휴, 내가 이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할 수는 없고 말이야. 요즘 내가 속이 좁아진 것 같아서 말이야. 김 씨는 이 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부터 얼마 전에 겪었던 일까지 이야기하며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 물었죠.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듣던 친구 이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어투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재순아,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똑같이 되갚아 주라는 거야. 네 말 들어보니까 며느리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게 제일 좋은 효과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너무 옹졸하게 군다고 욕하진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네 며느리가 처신을 잘했어야 하는 거야. 뻥튀기가 웬 말이니, 정말. 이 씨의 말을 들은 김 씨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려니 하며 참아왔던 게 있으니 한 번쯤은 그렇게도 해볼까 싶었지만 어른으로서 유치하게 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막말로 그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대단한 거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정말 미안해하면서 반성하거나 아니면 지랄하거나. 정말 그래도 될까? 이 정도도 못하면 넌 평생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시어머니 성격이 까칠하기도 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원래 적당히 어려워야 시부모 대접받는 거야. 이 씨의 말을 들은 김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 씨는 아들 황 씨로부터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엄마, 이번에 장인어른 생신 때 집에서 식사 대접하신다는데 엄마도 모시고 오라네. 초대해 주시면 나야 감사한 일이지.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비워두고 계세요. 회사 일 마무리하면 5시쯤 될 건데 엄마 모시고 가면 시간 딱일 것 같아요. 그나저나 사돈 생일인데 뭘 준비해야 하나? 뭘 준비해요? 안 그래도 장인어른이 엄마 뭐 못하게 하시라고 그러셨어.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같이 가요. 알겠어. 그럼 금요일에 보자. 김 씨는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서랍 속 뻥튀기가 떠올랐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친구가 가르쳐준 방법을 사용할 적기였습니다. 사돈에겐 미안했지만 김 씨는 서랍에서 뻥튀기를 꺼내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색 선물 포장지를 사용했고 포장된 선물은 며느리에게 받은 갈색 종이봉투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약속 시간에 맞춰 아들이 김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음식 만드는 것을 돕는다며 친정에 먼저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움직이니 사돈 댁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게 얼마만입니까? 애들 결혼하고 2번째 뵙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야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은퇴하고 편히 쉴 줄 알았는데 일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원 일 시작했어요. 고생 많으시겠네요. 좀 쉬시지요. 부지런히 일해서 벌어놔야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 용돈이라도 좀 마련해두지 않겠습니까? 아, 이럴 게 아니라 우선 안으로 들어오셔서 앉으시지요.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오는 사돈 댁이어서 낯설고 어색했지만 따뜻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맞아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은 안사돈이 맛깔나는 음식을 넓은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안사돈의 고향 땅에서 공수해온 귀한 재료들로 해물찜과 샐러드, 갈비찜과 전복구이까지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죠. 김 씨는 지난 날을 떠올리니 잠시 마음이 쓰라린 듯 했지만 이내 역게 미소를 띠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아무렴 안사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 입에 맞고 할 게 없어. 너무 맛있구나. 이 사람이 제 장모님 손맛을 이어받았는지 음식을 아주 기깔나게 합니다. 갈비찜이나 전복은 따로 포장해둔 게 있으니 이따 가져가시고요.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준비한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간단한 생일 축하 자리가 이어졌죠. 이윽고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레 종이봉투를 사돈에게 건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건네야 했지만 김 씨는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기에 굳게 마음을 먹었죠. 선물을 건네받은 사돈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지? 뻥튀기? 순간 며느리 이 씨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들고 있는 익숙한 봉지. 바로 자신이 시어머니 김 씨에게 건넨 뻥튀기였음을 단번에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당황해하는 사돈에게 김 씨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보내야 하는 생신날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뻥튀기가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김 씨의 진지한 표정을 살핀 사돈이 분위기를 잡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 하지 못했고 아들 또한 이상한 분위기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말을 이어가던 김 씨는 그때의 서운함의 순간 울컥했지만 이를 꽉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김 씨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 모두 털어놓으니 그제서야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지요? 제가 뭐하러 사돈께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었지만 적어도 제 자존감, 그러니까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어서요. 길게 한숨을 내쉰 사돈의 얼굴이 이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지만 김 씨가 있었기에 꾹 참으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네 시어머니 생일에 이런 걸 드렸더냐? 아버지, 그게 그냥 농담처럼 드린 건데. 농담, 부모 생일을 농담으로 넘겨? 제정신이냐? 제 나름대로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정성인데. 정성이라고 했냐? 시장에서 파는 뻥튀기 한 봉지로 감히 네가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며느리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식은땀마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며느리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었고 김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앞으로도 잘하겠다면서 사돈에게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큰 호통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지만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통쾌감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사돈이 포장해둔 음식을 가지고 현관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딸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단히 타일러서 보낼 테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안사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 씨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뒤 김 씨의 집을 찾아온 며느리는 결국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걸 그대로 아버지께 드리시면 제가 무슨 꼴이 됩니까?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생각은 해봤니? 저도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해도 정도껏 해야지. 너는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지. 사돈이 너한테 충분히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넌 아닌가 보구나. 진짜 너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이도 곱게 드셔야지. 남들이 보면 별짓 다 한다고 손가락질 한다고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두 사람은 결국 말다툼을 시작했고 며느리의 선 넘는 발언에 김 씨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는 듯 하더니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들 황 씨였습니다. 됐어, 그만해.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제서야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던 두 사람이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황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아, 네가 그동안 한 짓 다 봤어. 알고서도 일부러 모른 척한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도 먼저 잘못한 거 깨닫고 먼저 사과할 줄 알았어. 장인어른도 말씀하셨고 네가 반성하고 엄마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넌 지금도 엄마를 무시하고 늘 가볍게 생각하고 생일에 뻥튀기라니 이건 선 넘은 거야. 당신까지 왜 그래요? 그냥 가볍게 챙긴 건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바로 그게 문제야. 늘 대충, 늘 가볍게. 하지만 엄마는 그런 대접 받을 분이 아니야. 아들 황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말투, 살아생전 남편이 화가 났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요목조목 따져가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고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내가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 참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내게 남은 가족은 우리 어머니 단 한 분이야.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 알면서 당신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렇게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리고 내가 당한 모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당한 모욕? 우리 아버지 생신날 그때만 생각하면 나는 아주 치가 떨려요. 알아요?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당신은 도저히 나랑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나랑 이렇게 방향이 안 맞으니 별 수 있겠어? 무거운 공기가 집안 가득 에워쌌습니다. 냉정한 표정의 아들, 황당하다는 표정의 며느리. 자신이라도 나서서 이 상황을 말려야 하나 했지만 김 씨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보던 두 사람, 결국 오랜 침묵을 깬 건 아들 황 씨였습니다. 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더는 못 참겠다. 뭐?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요? 김 씨는 놀라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윤서가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혼이라니. 엄마, 저도 이제는 단호해져야 해요. 나아질 마음이 없으면 끝내야죠. 그래도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도 되잖니. 그리고 이혼이라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 년을 참았어요. 제가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건 이 사람도 생각이 있으면 나아지겠지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아닌 것 같네요.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저 사람이 변할 생각이 없는 거면 저도 굳이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순 없어요. 엄마가 그런 취급을 받으시는데 가만히 있을 이유도 없고요. 엄마 그런 대접 받을 뿐 아니에요. 그 말에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신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죠. 김 씨와 싸울 때보다 더 당당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뻥튀기 하나 때문에 이혼 얘기까지 해요? 말도 안 돼. 당신 이렇게 치졸한 사람이었어? 뻥튀기 하나가 아니야.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한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결혼하던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천천히 생각해봐. 당신이 잘하고 있는 건지. 나도 이혼 서류 바로 접수는 안 할 거야. 일주일의 시간을 줄게. 생각해보고 대화를 다시 해보자. 그때도 당신의 생각이 변함없다면 정상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으면 그만이야. 순식간에 집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생각은 이미 확고한 듯 했고 며느리는 그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 모습에 김 씨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나는 네가 내 며느리라서 늘 참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마라. 어머니도 좀 그렇네요. 말려주시지는 못할 망정.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며느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 황 씨는 한숨을 내쉬며 김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더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너 마음 다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유일한 바람인데. 알죠?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저도 이만 가볼게요. 일찍 쉬세요. 그날 밤 김 씨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 마음이 심란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어려워 보기도 했고, 형편이 조금씩 나아져 아파트에도 살고 마음 편히 지내고는 있지만, 왜 이리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황 씨도 사업을 잘 일구어냈고 가정까지 잘 꾸려가고 있으니 더 이상 자신이 돌봐줄 부부는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김 씨는 친구 이동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희야, 나 집 정리 좀 하려고 해. 전화를 받은 친구는 김 씨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판다고 했던 거구나. 갈 곳은 정했고. 사실 이제 막 결정한 거야. 그래서 차차 알아봐야지. 잘 생각했어. 네 인생 살아야지. 평생 고생만 했잖아. 고생은 무슨, 그래도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 계속 이렇게 살다간 윤석이랑 미진이한테 피해만 끼칠 것 같고 그러네. 나이 들어서 벽에 똥칠만 하지 말자.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할 것 같네. 그게 맞지? 그럼 너 우리 동네로 이사 올래? 가깝기도 하고 여기 소형주택도 있거든. 몇 개 빈집이 있는데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면 될 건데. 너 평소에 거래하던 부동산 있지? 응, 이 집도 그 사람 통해서 알게 돼서 온 거고 이참에 전화해봐야겠네. 고마워.
김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 오랜 추억이 깃든 곳이지만 더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했죠. 남들처럼 손주가 생기면 봐주면서 내 나름대로의 일도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 씨는 종종 왕래하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알게 된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 사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김 씨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게 20년 전이니 부동산 사장 도망 영업을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오랜 인연이 되어준 부동산 사장에게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혜정 씨, 집을 팔고 조용한 동네로 가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후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사셨는데 갑자기 이사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요, 이제는 좀 조용하게 살고 싶네요. 그러시군요. 그러고 보니 사모님 뵌 지도 정말 오래됐네요. 저 일 처음 시작할 때 첫 손님이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사하실 동네는 정하신 곳이 있으세요? 친구가 소암마을이라는 곳에 사는데 조용하고 좋다고 해서요. 같은 김포기도 하고요. 멀리 떠나지는 않을 거지만 자식들한테 더는 기대지 않으려고요. 그럼 거기 소형주택 이야기도 얼핏 들으셨겠네요. 지금 한 세 곳 정도 공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고 같이 보러 가시죠. 연락드릴게요. 며칠 뒤 김 씨는 부동산 사장과 함께 수암마을로 향했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던 도심 지역에서 차를 타고 15분 정도 가야 했죠. 마을버스도 생겼고 얼마 전에 지하철도 생겨 교통편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주변의 산과 들, 한쪽엔 공장 단지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김 씨가 본 집은 총 3군데였습니다. 그중 한 집이 유독 눈에 띄었죠. 마당 한쪽에는 100평 남짓한 텃밭이 있었고 도로와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도 바로 뒤가 산이라 등산로와도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살 생각을 하며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그리고 큰 거실창이 김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혜정 씨, 나 이 집으로 계약하고 싶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금매로 내놓고 그거 팔리면 잔금까지 한 번에 치르는 걸로 하고 싶은데 될까요? 그럼요, 사모님. 지금 그쪽에 아파트 매물 못 건져서 안달이에요. 한 달 안에 바로 팔릴걸요. 제가 장담해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내놔도 괜찮으니까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집 인테리어나 따로 손보고 싶은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누가 봐도 새 집 같은데 그 정도로 깨끗하고 상태가 좋네요. 집만 잘 처리해 주세요.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황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가 혹시 시간 언제가 괜찮니? 내일도 괜찮고 이번 주 주말에도 괜찮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가실 때라도. 아니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럼 저 곧 퇴근하는데 집에 잠시 들를까요? 저녁 같이 드세요. 미진이랑 저녁 먹어야 하지 않겠니? 오늘 장인어른이 불러서 친정 간댔어요. 아마 내일 올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저녁에 이리로 와.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김 씨는 냉장고에서 돼지고기와 두부를 꺼내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소소하게 식사를 함께하며 새로운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황 씨는 김 씨가 어떤 말을 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혼 관련 상담이었는데 차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재산 분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아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김 씨에게 사과를 한다면 이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과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상처까지 주며 함께 살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김 씨의 집에 아들 황 씨가 도착했습니다. 김 씨가 종종 먹던 고구마 케이크 한 조각과 단팥빵 몇 개를 사왔죠. 엄마, 이거 두셨다가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 먹을 건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번거롭게. 얼른 와. 배고프겠다. 어색한 분위기 속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사온 고구마 케이크와 커피 두 잔을 내왔죠. 김 씨가 덤덤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집 팔려고 내놨다. 네? 뭐라고요? 집을 내놓았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는 아들 황 씨. 너무나도 갑작스런 일이었기에 황 씨는 한참 동안 김 씨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마른 침을 삼키고는 물었죠. 엄마, 갑자기 이 집을 파신다뇨? 잘 계시다가 왜 갑자기? 그냥 나도 이제는 나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엄마, 혹시 미진이 행동 때문에 그런 거라면 생각을 좀 더 해보세요. 저희 충분히 대화하고 있고 미진이도 지금 생각 중이니까. 그게 이유가 아니야. 그냥 문득 생각해보니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서라도 그래 보려고. 너도 자리 잡았고 가정도 꾸렸겠다. 내가 해줄 일은 더 이상 없잖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는 게. 저는 어떡하라고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야. 너 동희 이모 알지? 그 이모가 수원마을에 살아. 그리로 이사할 거야. 이 집 팔리는 대로 잔금까지 치르고 날짜 잡아서 이사 들어갈 거야. 아, 엄마. 단호하지만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김 씨를 바라보며 아들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 씨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말이죠. 자신이 40이 넘을 때까지 자식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은 엄마의 모습이 한없이 안쓰럽고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부모의 무한적인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이사하시는 거 말리지는 않을게요. 엄마 선택 존중해요. 그런데요, 저희 정말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너무 안 좋게 생각은 말아주세요.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는 거니? 미진이가 변하지 않으면 저도 이 결혼 유지할 생각 없다는 거 변함없어요. 처가댁이랑도 얘기 다 나눴고 미진이도 생각 중이니까요. 조만간 다시 대화하기로 했어요. 괜히 나 때문에 분란 일으킨 것 아닌가 싶다. 아무쪼록 너희 부부 일은 잘 해결되길 바래. 이제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도 너희 인생을 살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너그러웠더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더라면 아들이 이혼을 운운하는 일은 없었을 테니 말이죠. 아들에게 집을 정리하겠다고 말하고 난 뒤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매로 내놓은 매물답게 그동안 집을 보고 간 사람도 서너 명 정도는 되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약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사모님, 저 부동산 김 사장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얼마 전에 집 보고 간 신혼부부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약하고 싶대요. 정말요?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출 없이 집을 구하고 싶은데 마침 사모님 집이 금매로 나왔고 되도록 빨리 계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리비나 이런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서둘러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언제 시간 되세요? 이것저것 서류도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 하니 내일 모레면 좋겠네요.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3시쯤 괜찮으시죠? 제가 그분들한테도 연락 넣어서 계약서에 넣을 내용 확인하고 작성해 둘게요. 내일 아무 때나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혜정 씨,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에이,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걸요. 내일 오시는 걸로 알게요. 들어가세요. 김 씨는 전화를 끊은 뒤 화장대 아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보험 서류, 인감도장 등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곳이었죠. 김 씨는 내일 부동산에 가기 전에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도 추억이 참 많지. 갑자기 떠나려니 아쉽네. 김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어 은행에 들렀습니다. 아들 앞으로 들었던 적금과 정기적금을 모두 해지했고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었던 예금을 한 통장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들 몫으로 주려던 적금 3천만 원은 따로 빼두었죠. 어르신, 큰 금액을 인출하셔서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그래요. 잠시 경찰관 대동하에 인출 목적, 거래 내역 확인 좀 해도 될까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하도 노인들 상대로 보이스 피싱 범죄가 늘어나서 절차상 확인하는 거예요. 김 씨는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별도의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병음료 하나를 건네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도착한 경찰관들이 돈을 인출하는 목적 그리고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살펴봤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아들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윤서가 엄마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 이건 직원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샀어. 김 씨가 들고 있던 호두 과자를 받아든 황 씨는 직원에게 선물을 건넨 뒤 김 씨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이거 주려고 왔어. 네 앞으로 드러났던 적금이야. 오늘 은행 다녀오면서 통장 정리했는데 이때 아니면 또 까먹고 못 줄까 봐. 엄마,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뒀다가 용돈 하시지. 뭐하러 절 주세요. 어차피 주려고 들었던 적금 해약한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아,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집은 계약하셨다고 했죠? 내일 부동산에서 계약할 거야. 생각보다 집이 빨리 팔렸어. 다행이네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이사하면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지 뭐. 쓰던 거 웬만하면 다 가져갈 거고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만 새 걸로 바꾸려고. 그거 제가 해드릴 테니까 주말에 같이 보러 가요. 아시겠죠? 그래, 고마워. 난 이만 가볼게. 바쁜데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오늘 조기 퇴근하는 날이라 한산해서 괜찮아요. 제가 모셔다 드리면 좋은데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요. 김 씨는 아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서운하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김 씨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계약하기로 한 신혼 부부가 먼저 와 있었고 김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서로 원하는 것도 없고 집값도 현금으로 이체한다고 하니 모든 게 일사천리였습니다. 좋은 집 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잘 살게요. 내가 오래 살아서 집이 좀 낡긴 했지만 정말 기분 좋게 살다 가는 집이에요. 우리 아들 사업도 잘 풀렸고 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 두 사람한테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김 씨는 이사갈 집에 대한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이삿짐 업체와 계약도 맺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일자로 해달라고 하니 당장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일찍 이사를 하자고 했죠. 김 씨는 서둘러 짐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커다란 봉투를 서너 장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버릴 물건, 가지고 갈 물건을 분류하기 시작했죠. 소박하게 살았던 김 씨였기에 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세월의 흔적을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입지 않는 옷과 신발은 모두 기부하거나 버리기로 했고 냉장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전은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수납장, 서랍장 하나하나 뒤져가며 버릴 물건을 미련 없이 모아보니 큰 봉투가 금세 채워졌습니다. 힘겹게 쓰레기장에 내놓고 온 뒤 거실에 앉아 잠시 쉬기도 했죠. 김 씨는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사진, 아들의 어린 시절 장난감, 아련했던 추억의 눈물이 솟구쳤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중한 것들은 따로 박스 안에 담아두었고 하루하루 바삐 움직이며 짐 정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꽉 차 있던 집이 비워져가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난 듯했습니다. 숨을 돌리고 앉아 쉬려는데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나 확인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미진이랑 얼마 전부터 부부 상담 받고 있어요. 잘 대화하고 있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대화로 잘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조만간 미진이랑 한번 찾아갈게요. 늦어서 문자로 남겨드려요. 문자를 천천히 읽어본 김 씨는 괜시리 긴장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로 잘 풀어가고 있다니 다행이었지만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닌가 하는 나름의 죄책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조만간 찾아온다고 하니 그때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이사를 앞둔 어느 날, 밖에서 부동산 사장과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누군가 서성이길래 가까이 왔더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동안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아 아들을 통해서 근황을 전해 듣던 며느리. 오랜만에 본 며느리는 상당히 헬스케진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왔니? 어디 아픈 거야?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래,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김 씨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차 한 잔을 건넨 뒤 어색하게 마주 앉은 김 씨. 어머니, 집이 휑해졌네요. 이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짐 정리는 다 끝내신 거예요? 응,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리 다 해뒀지. 내일 아침 일찍 이사업체에서 오기로 했어. 너는 요즘 어떻게 지냈니? 저 윤석 씨랑 부부 상담도 다니고요. 친정에 불려가서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음에서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의 모습에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당당하게 쏘아붙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떨림이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진심 같았습니다. 한참 훌쩍이던 며느리는 이내 진정이 되었는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어머니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근데요, 저 임신도 잘 안 되고 거의 반포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여자지만 이래서 예민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내가 안 받아줄 것 같았니?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린 거죠.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윤석 씨가 이혼 얘기할 때 솔직히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 윤석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니 평생 안 뵙고 못 살아요. 한 가지만 묻자. 내가 느꼈던 모멸감,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걸 너도 이해할 수 있겠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요. 제 진심이에요. 많이 늦었지만 사과드릴게요. 며느리는 무릎까지 꿇으며 진심으로 김 씨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으니 김 씨도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그리웠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울지 말라고 다독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내 식구였습니다. 그렇게 김 씨와 며느리는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진정한 용서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아들 부부가 김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리 정리해둔 탓인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트럭에 짐을 모두 실었죠. 수안마을에 도착한 김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이삿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친구 동희 씨도 간식을 들고 찾아와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정신없이 짐 정리를 하고 나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있었습니다. 윤서가, 미진아, 시간 괜찮으면 짜장면 먹을래? 원래 이사하는 날에는 짜장면 먹는 거란다. 엄마,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랬다. 윤서가. 아이, 이모 깜짝이야. 아까 가시더니 언제 오신 거예요? 간식만 가져다 주기 뭐해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하고 왔는데 마침 짜장면 이야기를 하네. 나도 껴주는 거지. 아이, 그럼요. 이모가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 맛집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제가 주문 넣을게요. 그럼 여기 오뚜기 반점으로 주문하면 될 거야. 김 씨와 아들 부부, 동희 씨까지 네 사람이 둘러앉아 수다를 떨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기분 좋게 하는 식사라 그런지 몇 배는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아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집에 혼자 남겨진 김 씨는 조금 어색했지만 천천히 집을 돌아보았죠. 텅 비어있던 집이 드디어 사람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아늑했죠. 그렇게 이사한 첫날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자리가 바뀐 탓인지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해가 완전히 차오르기 전이었지만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집안을 가득 메웠죠. 초롱초롱한 새소리가 들렸고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촉촉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도가 되자 집으로 미리 주문해 두었던 맞춤떡이 배달되었습니다. 김 씨는 동희 씨와 함께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온 김재순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야 인사드려요.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좋은 동네에 좋은 분이 이사 오셔서 저희도 덩달아 좋네요. 동희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혼자 지내시는 것 같은데 이따금씩 저희 집으로 국수 드시러 오세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국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김 씨는 이웃들과 조금씩 교류하며 소박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아침 일찍 동희 씨와 뒷산 둘레길을 산책했고 주말이면 마음 맞는 주민들과 함께 등산도 가면서 말이죠. 소박하게 텃밭도 가꾸어 나가며 도심 전원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솟아나는 새싹들처럼 김 씨의 인생로 새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네. 그때 내가 제안한 방법이 효과 좀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동이 네 덕분에 잘 풀린 것 같기도 하다. 너무 내 방식이라 불안하긴 했거든. 그래도 잘 된 것 보니 나도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그때 보니까 윤석이네 사이 좋아 보이던데? 둘이 이혼 위기까지 갔었어. 난 윤석이가 그렇게 냉정한 태도 취하는 건 처음 본다. 우리 남편 살아생전 모습 같았지 뭐야. 심각하긴 했었구나. 그랬지.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서로 잘해보기로 했으니 믿어봐야지. 나도 그렇고. 그래, 그렇게 힘들 땐 나한테 기대기도 하고 그래. 나도 혼자 지내니까 외로웠는데 이렇게 너랑 같이 놀 생각하니 즐겁기만 하네. 고맙다 정말로. 전원 마을로 이사한 뒤 아들 황 씨는 김 씨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오기도 하고 이전처럼 평일에도 집에 들러 간단한 먹거리를 두고 가곤 했습니다. 며느리도 한가할 땐 김 씨를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이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 못난 모습 다 잊어주시고 이제는 어머니 뜻대로 사세요. 저랑 윤석 씨가 지켜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마워. 그리고 너희들도 너무 나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를 돌보면서 살아가도록 해. 네, 그럴게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후회와 결심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는지 이전처럼 지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 씨와 화해를 하고 난 뒤 주기적으로 부부 상담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 또한 그들의 운명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스스로 지켜나갈 거야. 김 씨의 결연한 의지 속에서 늦게 찾아온 행복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녀의 인생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1,000만 원이 든 통장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며느리가 버렸죠. 석 달 동안 정성껏 담근 마늘 장아찌 항아리 밑에 숨겨둔 손주들의 대학 학자금을요. 처리 완료했어요 라고 SNS에 자랑까지 하던 며느리를 찾아 서울로 향했던 70세 할머니의 분노가 어떻게 가족의 치유로 이어졌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박순례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얼마 전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 그리고 삶에 지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저는 그 의미에 대해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때는 6월 중순, 충남 서산의 뜨거운 햇살이 온 대지를 달구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마늘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고통도 잊을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마늘 수확 시기가 온 거예요. 호미로 흙을 파헤칠 때마다 통통하게 여문 마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얗고 단단한 놈들이 줄줄이 딸려 올라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이 마늘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작년 가을부터 정성껏 심고 겨울 내내 비닐 덮어주며 보살폈던 녀석들이에요. 특히 올해는 날씨가 도와줘서 마늘이 유난히 실했습니다. 한 뿌리에 6쪽, 7쪽씩 알차게 들어찬 걸 보니 절로 콧노래가 나왔죠. 아이고, 이쁜 것들아. 올해는 정말 대박이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마늘을 한 줄씩 캐면서 문득 서울에 사는 손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추석 때 시골에 왔을 때 제가 담근 마늘 장아찌를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요. 특히 손자 민수 녀석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도 장아찌만 계속 집어먹었었죠. 그때 지원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할머니, 이 장아찌 너무 맛있어요. 엄마는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우리 집에도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손녀 지원이가 웃으며 애교를 부리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런데 며느리 미선이가 딱 잘라 말했었죠. 지원아, 할머니 힘드시게 왜 그런 말을 해?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시무룩해지던 게 지금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마늘을 캐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특별하게 담가서 손주들한테 보내줘야겠다고 말이죠. 며느리가 뭐라 하든 손주들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마늘 캐기를 끝냈습니다. 경운기에 가득 실린 마늘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까고 씻어서 장아찌를 담그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주들 기뻐할 얼굴을 떠올리니 힘이 절로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물물로 얼굴을 씻고 마루에 앉아 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어머니, 오늘도 밭에 나가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오늘 마늘 다 캤다. 올해는 아주 잘 됐어. 준호 목소리에는 늘 그렇듯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효자라 그런지 어머니 일하는 게 늘 마음에 걸리나 봐요. 하지만 저는 아직 팔팔합니다. 땅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수북이 쌓인 마늘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마늘들이 곧 손주들 입으로 들어갈 맛있는 장아찌가 될 거라 생각하니 피곤함도 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장아찌 담그기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이 제대로 있나 확인해야 했거든요. 무엇보다 제 장아찌의 비밀 무기인 직접 담근 매실청도 충분한지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늘 까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캔지 오래되면 마늘이 마르고 상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죠.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하나씩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쪽마늘이라 일일이 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쪽마늘로 담근 장아찌가 제일 맛있거든요. 한쪽 한쪽 까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처음 장아찌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날이 떠올랐어요. 순례야, 장아찌는 정성이다. 대충 담그면 대충 맛이 나고 정성껏 담그면 그 마음이 다 맛으로 변한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마늘을 까고 오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석쿠리에 받쳐 물기를 뺐습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양념장 만들기에 들어갔죠. 된장 1컵, 고추장 반컵, 간장 1컵, 그리고 매실청은 혼자 중얼거리며 정확한 비율로 양념을 섞었습니다. 여기에 다진 생강, 다진 파,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잘 저어줬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3년 동안 묵혀둔 매실청을 넉넉히 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만의 비법이죠. 양념장을 맛보니 딱 좋았습니다. 짜고 달고 매콤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니? 대답은 했지만 며느리 목소리는 늘 그렇듯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도 의무감에서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야 늘 바쁘게 지내죠. 애들도 학원이다 뭐다 정신없고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또 뭐 보낼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것들도 다 처리 못해서 곤란했거든요. 요즘은 다들 바빠서 집에서 요리할 시간도 없고 냉장고도 작아서요. 그냥 저희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리하기 곤란하다니.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그저 처리해야 할 짐덩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 하든 손주들은 분명 좋아할 거예요. 작년 추석 때 그 맛있게 먹던 모습이 거짓일 리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장아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손주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함께 넣어 보내기로 한 거예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손주들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었죠. 적은 돈이지만 틈틈이 넣어둔 게 제법 목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원이 통장에 각각 5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농사 지으며 아낀 돈, 명절 때 받은 용돈 다 모아서 넣어뒀던 거예요. 이 통장을 장아찌 항아리 밑에 비닐로 꽁꽁 감싼 다음 함께 넣어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장아찌를 항아리에 담는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커다란 항아리 3개를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리고 마늘과 양념장을 층층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층 담고 꾹꾹 눌러주고 또 한층 담고 그렇게 정성껏 담았죠.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남은 농사일을 마저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 장아찌 담그느라 힘을 썼더니 오늘은 힘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 많이 하셨죠? 좀 쉬세요.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일 했어. 너희들 줄 선물 준비했지. 선물이요? 또 뭘 그런 걸. 저희는 다 있어요. 어머니. 아들 목소리에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옆에서 며느리가 뭐라 했겠죠. 그냥 먹을 거야. 마늘 장아찌. 작년에 민수랑 지원이가 맛있게 먹었잖아. 아, 네, 그거요. 근데 어머니, 사실 요즘 애들이 입맛이 많이 변해서. 말끝을 흐리는 아들 목소리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먹은 일이니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3개월이 지나면 추석 무렵이 될 겁니다. 그때쯤 보내면 명절 선물이라는 명분도 있고 온 가족이 모여 있을 테니 다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요즘 들어 손주들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끔씩이라도 안부 문자를 보내왔는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 됐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산마루에 걸린 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해가 또 몇 번을 뜨고 지면 제가 담근 장아찌가 손주들 입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둔 선물을 발견하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아들의 어정쩡한 태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부엌에 돌아와 항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뚜껑을 꼭꼭 닫고 한지로 덮어 끈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서늘한 광에 고이 모셔뒀죠. 애들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혼잣말을 하며 광문을 닫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장아찌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제가 숨겨둔 선물이 얼마나 큰 소동을 불러올지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장아찌를 담근 게 아니라 제 평생의 사랑과 정성을 담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손주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골집에서 저는 그렇게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9월 중순 드디어 3개월의 숙성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광에 들어가서 항아리들을 확인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살폈죠. 온도도 체크하고 습도도 확인하고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듯 정성을 들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날씨도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택배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튼튼한 스티로폼 상자를 구해서 깨끗이 닦고 말렸어요. 자, 이제 포장만 하면 되겠구나. 혼잣말을 하며 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확 풍겼어요. 3개월 동안 잘 익은 장아찌 냄새였죠. 아들네 집에 보낼 항아리 뚜껑을 열어 맛을 봤습니다. 아삭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마늘의 아린 맛은 싹 빠지고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스티로폼 상자 안에 손주들에게 줄 통장을 넣었고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들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항아리를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면 어쩌죠?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항아리 겉면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렇게 적었어요. 민수, 지원아, 할머니가 특별히 정성껏 담근 거야. 꼭 끝까지 다 먹어보렴. 제일 밑에 할머니의 마음이 숨어 있단다. 이렇게 쓰면 호기심에라도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상자를 다 봉하고 나니 묵직한 게 제법 무게가 나갔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오기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내가 오늘 택배 보낸다. 추석 선물이야. 어머니, 또 뭘 보내시려고? 저희는 정말 괜찮은데. 목소리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냥 장아찌야. 작년에 애들이 맛있게 먹었잖아. 이번엔 특별히 더 맛있게 담갔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실 요즘 애들이 학원이다 뭐다 해서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아들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장까지 다 끝낸 상황이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죠. 알았어. 그래도 명절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먹어봐. 내가 정성껏 담근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거부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통장 생각을 하니 다시 기운이 났습니다.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발견하면 분명 깜짝 놀라겠죠? 오후 2시쯤 택배 기사님이 왔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물었죠. 할머니, 이거 음식물이에요? 잘 포장하셨나요? 깨지면 안 되는데. 걱정 마세요. 꼼꼼하게 잘 포장했어요. 잘 좀 배달해 주세요. 택배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손주들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상자가 트럭에 실리는 걸 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무사히 잘 도착하기를, 그리고 온 가족이 맛있게 먹기를. 그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쯤이면 도착할 테고 모레쯤이면 연락이 오겠죠. 설레는 마음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손주들이 제 장아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지원이가 할머니 최고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민수는 통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어왔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주는 거예요. 정말요? 하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그러고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택배를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 뭘 받으면 고맙다고 전화 한 통쯤은 하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혹시 택배가 잘못 배달된 건 아닐까 싶어 택배 회사에 전화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배달 완료됐다고 하더군요. 점심을 먹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옆집 은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은숙이가 말했어요. 언니, 요즘 서울 사는 조카가 그러는데 강남 쪽 젊은 사람들은 시골에서 보내는 음식 잘 안 먹는데요. 위생이니 뭐니 따지면서 말이죠. 그래, 우리 며느리도 그런가? 은숙이가 또 말했죠. 우리 조카네도 시어머니가 김치를 한 통 보내줬는데 바로 버렸대요. 냄새 난다고, 집에 팔이 꼬인다고.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야속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은숙이가 간 후 불안한 마음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 택배 잘 받았니? 장아찌 말이야.
순간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애들은 먹어봤어? 맛있대? 아, 아직 안 열어봤어요. 이번 주말에 먹으려고요. 거짓말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그래? 빨리 먹어봐. 오래 두면 맛이 변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아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불편함과 거짓말. 그때 문득 손녀 지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원아, 할머니야, 요즘 잘 지내니? 할머니가 장아찌 보냈는데 받았어. 1시간을 기다려도 답이 없었어요. 학원에 있나 싶어서 저녁 때까지 기다렸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원이가 먼저 할머니 감사해요 하고 이모티콘이라도 보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피서객인지 젊은 여자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여자가 말했죠. 아니, 시어머니가 또 김치를 택배로 보내셨다니까.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 다른 여자가 맞장구 쳤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지난번엔 무슨 깻잎 장아찌를 보내셨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던지 바로 분리수거함에 버렸어. 첫 번째 여자가 또 말했죠. 맞아. 나도 그냥 버려. 어차피 시어머니는 모르시잖아. 받았다고만 하면 되지. 뭐.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두 여자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허둥지둥 물건을 주워 담고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하지만 아들의 이상한 목소리, 손녀의 무응답, 그리고 방금 들은 대화까지. 왠지 아들 며느리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 2시에 일어나 핸드폰을 켰어요. 인터넷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작년에 은숙이가 가르쳐준 대로 검색창에 며느리 이름을 쳐봤습니다. 정미선.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사진이 있는 걸 눌러봤더니 며느리가 맞았어요. 무슨 페이스북인가 하는 거였죠.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안경을 쓰고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올린 사진들이 쭉 있었어요. 대부분 맛집이니 뭐니 하는 사진들이었죠. 그런데 9월 17일에 올린 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또 시어머니한테서 택배가. 이번엔 무슨 마늘 절임? 냄새가 집안의 진동을 유유. 이런 거 처리하기 진짜 곤란한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다들 어떻게 하세요? 밑에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버려요. 저도 매번 그래요. 분리수거날 바로 내다 버리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공감해요, 유유. 그 중에서도 며느리가 답글을 단 게 있었습니다. 다들 감사해요. 이미 처리 완료했어요. 정말 난감했는데 다행히 분리수거가 어제였네요. 크크. 처리 완료.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석 달을 기다리며 정성껏 담근 장아찌가, 손주들 주려고 평생 모은 돈을 넣어둔 그 항아리가 쓰레기통에. 아이고, 아이고. 혼자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통장은 1,000만 원이든 통장과 현금 카드는 어떻게 됐을까?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어요. 작년에 아들이 깔아준 거였죠.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자꾸 틀려서 한참 걸렸습니다. 드디어 로그인이 됐을 때 통장의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보낸 장아찌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버린 거였습니다.
1,000만 원이 든 줄도 모르고 새벽 3시 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그것보다 제 마음이 더 시렸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반짝이던 손주들의 눈망울이 떠올랐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지원이에요. 손녀였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지원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할머니 장아찌 버렸어요. 저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냄새 난다고 바로 버렸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포스트잇에 뭐라고 써놨던데 엄마가 보지도 않고 버렸어요. 저 그거 꺼내오려고 했는데 이미 쓰레기차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 정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00만 원이 아까운 것도 아니었어요. 손주들에게 할머니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귀한 마음을 쓰레기 취급한 며느리.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원아, 울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너는 엄마한테 이 전화한 거 비밀로 해. 알았지? 네,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다 섰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 버려진 1,000만 원과 제 정성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새벽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가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마침 8시 30분에 시외버스가 있었어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은숙이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은숙이가 나오고 있었어요. 은숙이가 물었죠. 언니, 이 아침에 어디 가? 서울 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은숙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혼자. 내가 터미널까지 태워다 줄게. 차 가지고 나올게.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터미널까지 가는 길에 은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묻지는 않을게. 근데 언니, 서울 가서 어떻게 움직일 거야? 지하철 타야지. 작년에 민수가 가르쳐줬어. 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버스에 올라타니 다행히 자리가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2시간 반쯤 지나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터미널은 미로 같았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 어지러웠지만 꿋꿋이 지하철역을 찾아갔습니다. 표 사는 것도 일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도와줘서 겨우 교통카드를 샀죠. 강남까지 가려면 2번 갈아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넘어서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역에서 나와 또 한참을 헤맸습니다.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편의점에 들어가 물어봤죠. 편의점 알바생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여기서 15분쯤 걸어가시면 돼요. 할머니, 힘드시면 버스 타셔도 되는데 2정거장이에요. 고마워요. 걸어갈게요. 드디어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35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저런 높은 곳에서 살면서 땅의 소중함을 알까 싶었습니다. 경비실에 들러 물었습니다. 저 2305호 박준호 씨 어머니인데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말했죠. 아, 박 부장님 어머니시구나. 엘리베이터 타고 23층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부장님은 회사 가셨을 텐데요. 네, 알아요. 며느리가 있을 거예요. 사실 며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올라가서 확인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3층이 이렇게 높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안 열어주면 어쩌죠? 쫓아내면? 하지만 지원이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역시 대답이 없었죠. 문득 비밀번호가 생각났습니다. 작년 추석 때 아들이 알려줬던 번호였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더니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아, 나야.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깔끔한 걸 좋아하는 며느리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날 리가. 거실로 들어가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며칠은 된 것 같은 배달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봉지며 음료수 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부엌으로 가봤더니 더 심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통은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란다 쪽에서 이상한 게 보였어요. 베란다 맨 구석에 먼지가 쌓여있는 낯익은 스티로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택배 상자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정성껏 포장한 항아리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도 뜯지 않은 채로요. 며느리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베란다에 방치해둔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3개월 동안 잘 익은 장아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 더듬거리니 비닐에 쌓인 뭔가가 만져졌어요. 통장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든 통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였어요. 회사 유니폼을 입은 채였는데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게 뭐니? 저는 통장을 든 채로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손주들 주려고 1,000만 원을 넣어뒀다. 근데 넌 이걸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그런 게 들어있었어요? 알지도 못했구나.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려고 했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페이스북인가 뭔가도 다 봤어. 처리 완료했다고 자랑하더구나. 며느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뭐가 그렇게 바빠서 시어머니가 보낸 것도 확인 안 해? 아니, 집이 이 모양이 뭐니? 우리 손주들이 이런 데서 산단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엉엉 울기만 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다고 매일 야근에 준호 씨도 출장 가고 애들 챙길 시간도 없고 저 우울증 약도 먹고 있어요. 그제야 며느리의 초췌한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안 한 얼굴, 까칠하게 마른 몸. 평소에 도도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알아요. 변명이라는 거. 근데 정말 택배 상자 볼 힘도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하다가. 며느리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물이라도 좀 마셔. 진정하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떠왔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어요. 며느리가 물을 마시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약봉지들이 보였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며느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1,000만 원이 그런 큰 돈이 들어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 정성을, 손주들에 대한 내 마음을 네가 무시한 게 문제지. 알아요.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그런데 어머님, 사실 며느리가 말을 멈추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요즘 게임 중독이에요.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지원이는 그나마 낫지만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말수가 줄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뭐, 민수가 학교를 안 가? 제가 제대로 못 챙겨서 준호 씨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고 저희 정말 엉망이에요. 그 순간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 지원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지원이가 달려와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원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통통하고 명랑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원이 많이 컸구나.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 지원이가 엄마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 요즘 좀 이상해요. 엄마는 맨날 울고, 아빠는 집에 안 오고, 오빠는 방에만 있고. 지원아, 할머니, 장아찌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버렸어요. 저 진짜 속상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지원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원아, 할머니가 다시 만들어줄게. 그런데 그 전에,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선아, 이 집 좀 치워야겠다. 이런 데서 애들이 어떻게 커? 어머님, 지금부터 대청소한다. 지원아, 너도 도와줘. 그리고 민수는 어디 있니? 오빠는 방에 있어요. 며칠째 안 나와요. 그래, 할머니가 가볼게. 저는 민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민수야, 할머니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도 충격적일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씻지도 않고 머리도 부스스하고. 할머니, 그래, 할머니야. 이게 무슨 꼴이니?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상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게임만 하고 싶고. 제가 민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왔잖아. 이제 다 나아질 거야. 거실로 돌아오니 며느리와 지원이가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들고 말했어요.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자. 통장은 내가 다시 가져갈게. 너희가 제대로 될 때까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됐어.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은 이 집부터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우리는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했어요. 민수도 방에서 나와 도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이 제법 깨끗해졌어요. 이제 저녁 먹어야지.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는 거요. 저도요.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침 계란이랑 파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계란찜이랑 파전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님, 맛있어요. 정말. 며느리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급해서 그냥 왔다. 앉아서 같이 먹어. 아들이 식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저녁이었나 봅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화를 내러왔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이 가족에게 제가 필요했다는 건 확실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만 보였던 그 불빛들이 오늘은 조금 따뜻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 너무 늦어서 그냥 거실에서 잤는데 허리가 뻐근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손주들과 한 지붕 아래서 잔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재료로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요리하는 소리에 잠이 깬 건지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잘 잤어? 얼굴이 좀 나아 보인다.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그런가 봐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와서 도우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어제 충분히 고생했잖아. 오늘은 쉬어.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도 못 드렸는데요. 됐어.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어머님을 싫어했어요. 숟가락을 놓을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시골에서 뭘 자꾸 보내시는 게 부담스러웠고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었어. 네 표정에 다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어머님,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제가 5살 때 돌아가셔서 엄마라는 존재가 뭔지 잘 모르고 컸어요. 새엄마 밑에서 눈치 보며 컸죠. 그래서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음식들. 사실 버리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더 짜증났어요.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나 싶어서. 그랬구나. 몰랐어.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저한테 잘해주신 건데, 근데 1,000만 원을, 그런 큰 마음을 제가.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원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 엄마 왜 울어요? 괜찮아. 어른들 이야기 중이야. 가서 오빠 깨워. 아침 먹어야지. 지원이가 민수 방으로 가자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SNS에 쓴 글, 사실 그것도 일종의 도움 요청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혼자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남편한테는 짐 되기 싫어서 말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완벽한 척하느라 SNS가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 순간 많은 게 이해됐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던 며느리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둘 식탁에 모였어요. 다 앉았니? 먹자. 오랜만에 아침 식사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밥은 잘 먹었어요. 지원이는 할머니 된장국이 최고라며 2 그릇이나 비웠죠.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다. 며칠 더 있다 갈게. 온 가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랑 더 있고 싶어. 괜찮겠니? 좋아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아요.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런 상황인데 편하실까요? 불편한 게 뭐 있어. 가족인데. 아침 식사 후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수가 요즘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 부부가 나간 후 저는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할까? 네. 학교는 왜 안 가고 싶어? 민수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재미없어요. 아무것도. 친구들이랑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언제부터 그랬어? 잘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집에 오면 차가운 느낌만 들고. 그냥 게임 속에 있는 게 편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장아찌. 작년엔 그렇게 좋아했잖아. 그때가 좋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때 민수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 알고 있었어요. 뭘? 엄마가 할머니 선물 버리는 거요. 저 한번 봤어요. 말리고 싶었는데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또 뭐라고 하면 더 힘들어 할까봐. 민수야,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저 비겁해요. 할머니한테 연락이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왔잖아. 같이 해결해보자. 민수는 씩씩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가끔 옛날이 그리워요. 엄마가 웃던 때요. 그래, 우리 민수가 많이 참았구나. 할머니, 근데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그 장아찌 항아리에 정말 비밀이 있었어요? 지원이가 그러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있었어. 뭐였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 할머니가 모아둔 돈. 민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요? 우와, 엄마가 그걸 버릴 뻔했구나. 그래, 하지만 다행히 안 버려졌어. 할머니,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했어요? 너희들 필요할 때 쓰라고. 나중에 대학 가거나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민수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근데 무서워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 무서운 거 알아. 할머니도 처음 서울 올 때 무서웠어. 근데 한 걸음씩 가면 돼. 한 걸음씩이요? 그래, 오늘은 학교 갈 준비만 해. 내일은 교문까지만 가보고, 모레는 교실문까지, 그렇게 조금씩.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온 가족을 위한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기로 한 거죠. 민수야, 지원아, 장 보러 같이 갈래? 처음엔 민수가 나가기 싫어했지만 지원이가 끌고 나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장아찌도 다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이번엔 같이 만들어 볼까? 아이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식 밥상을 준비했죠. 그런데 요리를 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일찍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무슨 냄새가?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저녁 준비 중이야. 도와줄래? 네, 당연하죠.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요리를 했어요. 저녁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아들도 일찍 퇴근했어요. 아마 며느리가 연락했나 봅니다. 우와, 이게 무슨 잔치상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날.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어제 화가 나서 여기 왔어. 너희들을 혼내주려고. 근데 와보니 너희들이 더 힘들었구나. 어머님, 그래서 결정했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올게. 너희들 밥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정말요? 할머니 힘드시지 않아요? 뭐가 힘들어? 너희들 보는 게 제일 행복한데. 그때 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통장 2개였어요. 그리고 이건 원래 너희들 주려고 했던 거야.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머님, 이건. 하지만 지금 주지는 않을게. 너희가 진짜 필요할 때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대신.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약속 하나만 해줘. 네, 어머님. 앞으로 내가 뭘 보내면 일단 열어는 봐. 그리고 정말 필요 없으면 그때 말해. 나도 이해할게. 며느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준호야. 네, 어머니.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일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해. 알지? 네, 제가 너무 소홀했어요.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학교 다시 다닐게요. 게임도 줄이고.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가 도와줄게. 지원이도 거들었어요. 저도요. 저도 엄마 아빠 도울게요. 청소도 하고 동생 역할도 잘하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서로의 마음. 어머님, 사실 저 어머님이 보내주신 음식들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작년 봄에 보내주신 쑥떡이요. 그거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나눠줬죠. 그래? 그때는 왜 말 안 했어? 부끄러웠어요. 맛있다고 하면 또 보내실까봐.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네요. 어머니, 저는 다 좋았어요. 특히 고추장아찌요. 군대에서 먹던 맛이 났거든요. 이렇게 하나둘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식사가 끝났어요. 자, 이제 정리하고 쉬자. 그런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포기는 무슨 가족인데?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러 왔다가 오히려 가족을 다시 만났어요. 버려진 1,000만 원보다 더 큰 걸 찾은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받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그래요.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받을 줄 아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지원이도 아침 식사를 한 뒤 학교에 갔습니다. 민수도 식사를 다 하고 설거지를 도와주며 저에게 말했죠. 할머니, 저 다음 주부터 학교 가볼게요. 그래, 갑자기? 사실 아직 무서워요. 근데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씩 해보려고요. 일단 월요일에는 교문까지만 가볼게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천천히 해도 돼. 할머니가 응원할게. 만약에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집에 오면 돼. 그리고 다음 날 또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어머님, 차에서 드세요. 김밥이랑 유부초밥이에요. 어머,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맛은 장담 못해요.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모양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 너도 쉬어야지. 택시 불렀어? 작별 인사를 하는데 민수가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할머니, 이거요. 편지였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죄송해서 혼자 계실 때 보세요. 다음 주부터 학교에 나간다는 약속 꼭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 고맙다. 할머니가 집에 가서 읽어볼게. 지원이도 뭔가를 줬어요. 저는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랑 우리 가족이 짱아찌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보니 온 가족이 웃으며 마늘을 까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모두가 모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소리. 가족이 가족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 1,000만 원 하마터면. 일어나, 여기서 왜 이래?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그 돈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게 더 중요하지.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너도 그만해. 앞으로 잘하면 돼.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아파트 현관에 선 4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꼭 오세요. 약속이에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원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났지만 기쁜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하늘은 높고 맑았죠. 3시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 집이 반가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해서 쓸쓸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니 마늘밭이 보였어요. 내년에도 또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심어서 동네 사람들과도 나누고 집에 들어가 민수가 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또 바빠질 겁니다. 겨울 준비도 해야 하고 김장도 해야 하고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잘 지켜봤죠? 우리 가족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이 생겼다는 알림이었어요. 어머님,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응, 방금 도착했어. 할머니 없으니까 벌써 심심해요, 유유. 어머니, 푹 쉬세요. 다음 달에 모시러 갈게요.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전에는 귀찮을 법도 한데 이제는 이 소리가 제일 반가웠어요. 모두 잘 자. 할머니도 자러 간다.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버려질 뻔한 1,000만 원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었죠. 창밖에선 가을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